뉴욕 증시가 무역 수지와 실업 수당 등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는 30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제일교포 주주들이 신한 사태와 관련한 신사장 해임 여부 등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했습니다. 정병철 정경련 부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상생협력 압박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쿼드러플 미팅데이 만기를 모두 다 넘겼습니다. 일단 빅 이벤트 두 개를 거치고 나니까 상승이라는 결론이 남았더군요. 코스피가 결국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780선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 밖의 금리 결정이 동결로 나섰죠. 때문에 보험주, 은행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정부가 물가 걱정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속에 건설주는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만기일 변수도 우호적이어서요. 일단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오히려 마지막에 조금 소폭이나마 더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한 많은 그 매수 착장고 쌓였던 물량도 청산이 되기보다 호전적인 베이시스와 또한 스프레드 속에서 롤오버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만기일과 금통위 변수를 다 보내고 난 오늘 우리가 또 어떤 변수를 맞게 되는가인데 일단 뉴욕은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일단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5포인트 올라서 1784로 끝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두 이벤트 뚫고 나서 480을 회복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 양 세력이 모두 다 사준 결과이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 달 만에 116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 강세 베팅한 세력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꽤 많이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1160원 선이 쉽게 뚫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소식을 기초로 한 어제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중화권들은 보면 조금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장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이틀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다시금 잘 가다 싶으면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패턴 역시 그러했습니다. 일본은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니케이가 오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유럽의 우려가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고 부담이 좀 줄었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자, 간밤에 반등을 또 추가적으로 더한 뉴욕 증시 한번 보죠. 네, 이틀 연속 오른 셈이 됐는데요. 다우가 또 한 30여 포인트, 30포인트 조금 못되게 더 보탰습니다. 이제 1400선은 회복을 했는데요. 큰 지표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나온 지표 두 가지가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수출만이 늘고 수입만이 줄어서 무역 적자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었고요. 지난 한 주 실업시장을 청구한 사람들 숫자가 좀 줄겠거니 예상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줄어서 시장에는 일단 웃음꽃이 많이 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상승 그리고 어제 모두 다 끝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오늘은 어떤 변수가 우리 시장을 뒤흔들까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세를 뉴욕도 유럽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이벤트를 무사히 넘기고 1780선을 다시 본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말이죠. 금요일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만기일 변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심술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금리는 예상을 깨고 동결이 되면서 업종별로 시비가 엇갈렸었죠.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소회랄까요? 약간의 느낌을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일시장은 특별한 선물옵션 만기일이 좀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물옵션 만기라는 것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막판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줬다가 다음 날이나 한 2, 3일 후면은 다 제자리를 찾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전일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최근에 이제 단기 시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좀 이끌어졌었는데 네. 전일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나 현대차는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단기 급등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 고점권역에 와 있으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아차가 전전일 오후장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상장주 수의 한 1% 정도인데요. 그것만 해도 뭐 한 400만 주에 육박을 하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분명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인데, 이 대형주에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통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대형주에는 더욱 그런데요. 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오르지 않냐면, 대량의 그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성 투자자, 즉, 이 펀드 매니저, 큰 자금을 운영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그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고가에 매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수급이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수급적 메커니즘으로 해서 통상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옆으로 기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데 기아차 잘 나가던 기아차도 정확하게 이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전일부터 이제 조금씩 시장 대비해서 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약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매기는 좀 분산되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종이나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화학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화학업종 모두 단기적으로 좀 빠진 것에 대한 회복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을 점치면서 최근에 강한 반등세를 보여왔었던 이 보험주들은 좀 된서리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막판에 좀 만회하게 했지만 이 보험주는 뭐 대형주들이 장중에 뭐 4, 5% 이상씩 급락하는 모습들이 우수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럼 보이는데. 앞으로 보험주는 계속 좀 힘들 전망인지, 오늘 뭐 삼성생명 코스피 200 편입 얘기도 있는데. 이 보험주들은 뭐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이슈에 따라서 올라왔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되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보험 업황인데 보험 업황은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큰 뭐 움직임을 보일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금통위 결정을 앞두고 좀 등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인상적인 흐름은 이 중소형주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 시황을 말씀드릴 때 중소형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핵심을 차지하는 쪽이 이제 그 화장품 쪽인데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들이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이 후발에 있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는 사실 그만한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많이 따라왔지만. 근데 이러던 것이 이제 전일 코스맥스나 뭐 에이블CNC, 한국콜마 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중소형주들인데요. 이 종목들이 뭐 대거 급등하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많이 반납을 했지만 뭐 에이블CNC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11%, 8%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즉 이제 같은 산업군 내에서 대형주 대비해서 강한 중소형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 이제 자동차가 살짝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품주들은 또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도라든가 화신, SL, 평화전공 이런 신고가. 기업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이 초강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모습들은 IT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AMOLED에 해당되는 이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SNU 뭐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게임주들 뭐 이러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개별 이슈성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현상이라고까지 부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은 뭐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지만 리투아니아
그 50억 불 원전 수주 가능성이 뭐 내주에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루머로 돌면서 네. 좀 한정 기술 같은 종목은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반면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뉴스에 오히려 그 하락 전환하는 뭐 전형적인 그 테마주, 소형주의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일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대형주 대비해서 강한 중소형주의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네. 그런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매기는 전반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자동차 중심에서 여러 업종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국면들은 해외 증시의 급격한 변동 혹은 기아차 중심의 재차 초강세 펼쳐지는 이러한 국면들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쪽도 유망하긴 한데 많이 오른 측면, 그리고 어제 자동차가 쉴 때 좀 괜찮게 세게 보여졌었던 그런 유통이라든가 건설, 화학도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이 업종군들이 치고 올라갈 그렇게까지는 내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국면들이 약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제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안 몇몇 종목들 차트를 쭉 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화장품주, 그리고 자동차, 특별히 부품주, 그리고 아몰레드주, 뭐 아까 전기차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아주 조금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몇 개월 이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이 테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약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매력은, 없다라고, 이제 실적으로 뭔가를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네.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것은 좀 요원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주와 차별화되는 이 중소형주의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네. AM, OLED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네. 중국 내수 소비 업종과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산업군에서 대형주와 이 차별화되는 중소형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 중소형주들이 산업이 턴어라운드 될 때 이 중소형주들의 수혜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턴어라운드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대형 네. 대비해서. 두 번째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형주들이 한 번에 움직여 나가는 거죠. 네, 자동차 부품주 생각이 나네요. 예, 자동차 예. 부품주도 그렇고 이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네, 네. 최근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옆으로 기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옆으로 기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소폭 이제 조정을 네, 최근에 네.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한 이후에 이 업종에 대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에이블 CNC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이런 네. 중소형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쪽들이 이제 화장품 쪽들입니다. 네. 이 화장품 쪽들에서는 화장품 OEM 업체와 ODM 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입니다. 국내 화장품 OEM, ODM 업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가 코스맥스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코스맥스가 중국 시장에 훨씬 더 먼저 진출을 해서 네. 그 성과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코스맥스는 중국 쪽의 범위는 이제 2개까지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성과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든 뭐 앞서 말씀드린 AM, OLED 업종이든 뭐 다른 여타 이제 한 산업이 호황을 보일 때 그 네. 뒤에서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양태. 네. 이런 양태가
대부분 대형주에서 발주를 넣으면서 이제 중소형주를 수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작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가 국내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 납품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의 아모레퍼스픽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싸게 그냥 팔아버리는군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자기네들 그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가 혹은 저가 화장품 회사,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뭐 코리아나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OEM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화장품 업체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이 한 7, 8개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웅진코웨이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업적인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방 산업의 그러니까 앞선 대형주의 수혜라기보다는 이 산업의 호황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사실 고가 화장품 위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저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이 중국에서도 훨씬 크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맥스, 중국에서 특히 강한 영업력을 보이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체의 OEM, ODM 업체들, 한국콜마도 뒤늦긴 했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저가 화장품 시장에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이블 CNC. 이 회사는 뭐 OEM, ODM 업체는 아니지만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유통망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 부품주는 잘 알고 계실 테고, 오히려 화장품 관련해서 아주 작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 풍성하게 얘기 들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화장품 쪽,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주 쪽도 있지만, OLED, AMOLED 쪽도 이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업도 산업이지만, 전방 산업에 역시 좀 영향권에 있는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AMOLE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AMOLED 같은 경우는 좀, 전방 산업과 지금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AMOLED는 통상 이제 휴대폰 쪽이라든가 이제 작은 소형기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대형기기 쪽에서는 그동안 LED 쪽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쪽들이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었는데, AMOLED라는 전망이, AM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왜 주목을 받냐면,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내세우면서 이제 타 회사, 아이폰이라든가 이제 LG전자 같은 회사죠. 이런 회사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AMOLED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AM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좀 확산이 되고, 또 채택하는 부분도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그 태블릿 PC 쪽, 좀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이제 출시가 될 텐데요. 이러한 쪽까지 좀 확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이 AMOLED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 TV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LED 쪽하고 경쟁이 붙게 되는 건데요. 뭐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AMOLED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여타 이 IT 쪽의 다른 섹터들과 좀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사실 지금 LED 쪽은 공급 과잉이지만 이 아몰레드 쪽은 그야말로 수요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얼마만큼 추월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 S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단일 휴대폰으로 판매가 사상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AMOLED 쪽, 아몰레드 쪽에 있는 종목 하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뭐 덕산 하이메탈하고 SNU 같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덕산 하이메탈과 SNU 이런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시장에서 AMOLED의 탑픽주라고 하면 이 덕산 하이메탈을 들거든요. 이제 탑픽주다운 모습을 덕산 하이메탈이 좀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굉장히 덕산하임에 따라 이제 신고가를 낸 지 이제 좀 며칠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 4일 정도 돼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통상 2등주라고 인정하는 주식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뭐 지금 강한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곧바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대주전자 재료 또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시장에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SNU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하고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가격 착시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쉽게 무너질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대주전자 재료가 전일 그 거래량이 재차 증가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주가의 움직임 단위가 이제 3,000원 단위로 좀 한번 올라가면 3,000원 단위에서 이제 좀 멈춰지고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MOLED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16,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장중 고가는 또 17,000원도 넘겼었습니다. 18,000원대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장 열리기 전에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뜬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할까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 전화로 남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나요? 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부슬부슬 내리네요. 예, 원래 제 옆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오고 계신 중에 전화 통화라도 그래도 연결이 됐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 이 시간에 자동차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동차주가 뭐 지난 일주일간 정말 아주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었잖아요. 현대차하고 만도 얘기를 하셨었죠.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현대차하고 만도였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뭐 수급이나 아니면은 환율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를 했던 가격, 목표가 제시했던 가격에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를 했던 가격이 도달이 되면은 네. 어떤 뭐 전량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데 때문에 현대차는 말씀하셨던 목표가인 16만 원 정도 오면은 갖고 있는 물량의 한 반 정도만 털고 반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얘기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만도는 지금 현재 어제 종가가요. 15만 3,500원이었는데, 우리 서정함 대리님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15만 8천원까지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만도는 15만 8천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약 한 5천원가량 정도 뛰면은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고, 현대차는 16만원 정도 도달하면 갖고 계신 물량의 반 정도는 수익을 확정 짓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얘기해 주셨던 두 종목 점검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다뤄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게임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중국 모멘텀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중국의 퍼블리셔하고요. 그리고 뭐 판권 계약 같은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가장 대장주인 지금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네. 사기자 게임이요. 연내에
아마 그 시판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그 게임주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대장주 NC소프트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다음 2등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네오위즈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게임주들 수급도 굉장히 좋고 중국 모멘텀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이 신규로 출시될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는데 대장주 얘기 먼저 들어보죠. NC소프트 한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NC소프트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은요, 역시 그 사기 게임작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연내에 시판된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얘기를 꺼내오는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고 지금 이렇게 연내에 먼저 이제 구현될 것들을 미리 본 결과 굉장히 지금 그 반응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NC소프트의 이제 가격 상승의 원인은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한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네. 아마 내수주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강한 대장주로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네. 지금부터 10% 정도 목표가를 상향해서 그 정도를 목표 수익률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구간에서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동 중이다 보니까는 못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가격을 좀 선정을 하기가 힘드네요. 네. 자, 그래요. 지금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구간을 제가 지금 매물 부담을 제 HTS 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요. 한 20만 원대 아주 초반 정도, 중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선 정도에 걸려져 있는 것이 23만 얼마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봐서 이제 61선 쪽을 보니까 한 2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20만 8천 원대 밑에 라인들의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20만 7, 8천 원 정도대가 손절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미뤄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NC소프트는 한 10%가량 이익을 기대를 한다. 지금 신고가 내는 중인데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6만 4천 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요. 대장주 NC소프트 게임주의 대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네오위즈 게임즈 얘기도 좀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 네오위즈 게임즈는 아직 전 고점 돌파는 못했고 박스권을 이제 막 뚫어나가는 그런 차트네요. 예, 맞습니다. 네오위즈가 있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반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3분기에 이제 영업 실적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더라도 좀 PER이나 PBR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주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네. 추가적 상승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트고 지금 현재 그런 시장 상황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역시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네오위즈 게임즈도요 10%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아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지난 박스권 하단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네. 접근하시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스권 하단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39,000원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도 39,000원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화면에 이미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끝으로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고 내년에 턴어라운드도 된다고 하는 CJ 인터넷은 왜 쏙 빼셨는지 이 의견만 짧게 한번 요청을 해보죠. 예. CJ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뚜렷하게 NC소프트 같이 그런 대작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대중적인 게임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은 CJ라는 대그룹에 속해 있는
아무래도 좀 게임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은요. 지금 당장에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받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NC소프트나 네오이즈 게임즈만큼은요. 그래서 네. 현재 상황에서 뭐 시장에 대응을 잘 하시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CJ 인터넷보다는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를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기관이 뭐 한 6월서부터 5월 말서부터 매집하고 있긴 한데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그 상승세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장주 NC소프트하고 네오위즈 게임즈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다 얘기 들으셨죠? 네, 실업수당 그리고 미국의 7월 무역수지 모두 다 이제 괜찮았다라고 하고요. 적자 규모도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가 하지만 무게감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지표들의 호전에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일단 만기일 그리고 금통일 변수 잘 넘겼기 때문에 안도랠리 성격의 약간의 상승세를 그래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790선 위쪽에서 출발하네요. 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해서 높은 수준, 코스닥도 484포인트나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장 76만 원은 일단 터치를 한번 해보는 상황. 포스코도 어제여서 오늘 추가적인 소폭의 상승. 어제 삼성전자하고 2%대로 많이 빠졌었던 하이닉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이닉스도 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화면에도 당장 보여지듯이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삼성생명이 오히려 이 당일에 약간 빠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플러스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까지도 오늘 모두 다 강보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어제 자동차주가 잠깐 쉬는 듯 했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다시금 가는 양상입니다. LG화학도 1% 이상 뛰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아주 견조하게 움직여주네요. 신한지주 어제 1.5% 뛰었었는데 장중에 상승폭이 좀 줄어서 아쉬웠었던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주지만 신한지주의 탄력이 급하게 많이 빠진 만큼 급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29,000원의 안착 모습은 나와주고 있는 듯하고요. 자, 지주회사 LG도 9만 원은 좀 다져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소폭이나마 좀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아주 소폭 더 올라가네요. LG디스플레이가 어제 사흘 만에 반등했었죠. 2.7% 꽤 괜찮은 상승 탄력을 어제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IT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롯데쇼핑은 어제 아주 큰 폭의 5% 이상 중반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특별히 밀리진 않고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SK에너지도 어제여서 오늘도 또 괜찮은 한 2%대 상승을 오늘 아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에는 오히려 매물이 약간 나오면서 60만 3천 원에 시작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오늘 포스코와는 달리 소폭 내리면서 출발을 하네요. 자, 그리고 NHN이 한 1%가량의 내림세로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화재 어제 보험주들도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일단은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을 합니다. 삼성전기 이 정도에선 사야 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괜찮은 리포트가 하나 눈에 띄었었는데요. 0.4% 일단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삼성물산 어제 건설주들 다 괜찮았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건설주에 들어가 있는 삼성물산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합니다. KTNG 보합권이고요. 외환은행은 1% 상승. 삼성 SDI도 어제에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1793포인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네오위즈 게임즈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 더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어제 친고가 냈었던 덕산 하이메탈 정도만 짚어보면요. 덕산 하이메탈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23,150원까지 또 신고가를 오늘 아침에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가 1794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 전화로 나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빅 이벤트는 끝났고 뉴욕도 올랐고 외국인들도 소폭이나마 일단 사는 것으로 출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지수 흐름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스권 그야말로 상단에 왔는데요. 어제 그 안도랠리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해외 쪽의 지표들 앞으로 나올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서도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쪽의 안도, 그러나 해외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교차하면서 앞으로 이제 막 방향을 새롭게 써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1800에 대한 돌파, 오늘은 조금 다시금 그 어떤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현재 뭐 G2 증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증시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분기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음 주에 역시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블 딥 리스크를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좀 다소 미국 시장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역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전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채권 시장에서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그런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 매수의 시그널로 한번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IT와 금융 섹터의 그런 반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역시 최근 아직까지는 IT 섹터가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LCD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그런 부진한 흐름이 다소 계속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 기술주의 흐름이 일단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만 좀 가셔야 된다 그러면 18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입니다. 우리 배성영 연구원님께서 1800 이상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순간에 일단 지수가 1800을 찍고 1799를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일단 장중 고점이었던 지난달 초반이었던가요? 1795점 얼마였던 그 지수 포인트를 오늘 일단 장중 고점은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런 금융의 반등이라든가 어제 많이 눌렸었던 그런 섹터들의 플러스가 나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기술적인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야말로 1800 이상을 보려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2.7%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이 자금이 좀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일정하게 뭐 몇 %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뭐 그런 수치보다는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국제 수익률이 미국 시장의 그런 배당 수익률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라는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IT와 금융이 어느 정도만 살아나도 지수가 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세에 유효한 그런 시장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수보다는 섹터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뭐 1800이란 지수는 봤지만 일단 흥분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으신 마음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섹터별로 지금 수익률 차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기술적인 대응을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병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지금은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섹터라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반전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은 추가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대응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면 현금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반등 구간을 통해서도 좀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은 한을 조금은 풀어볼 수도 있는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상황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하고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금 1800을 또 두드리는군요. 자, 오늘 1800 한번 터치하고 쭉 미끄러질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가량 오르고 있는 우리 코스피.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NH투자선물로 장소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정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난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통위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생각 외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아시아 통화 강세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환율은 25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2원 40전 하락한 1165원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는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내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1170원에서 1200원 레인지를 이제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발표되었던 호주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이제 여계에서의 아시아 통화 전반적인 매도세와 그리고 이제 영내 이제 은행권에서의 이제 쇼플레이가 가세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1173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그 반락세에 계속 눌리면서 결국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는 이제 250일 이평선 지지력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1160원대 한 중후반에 있는 원달러 환율 오늘 이 정도 흐름에서 그냥 조용하게 끝날는지 쉽게 1160원대가 뚫리진 않겠죠.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반등시 매도가 편하다는 인식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간간히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행권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국영 석유 투자회사에서의 그 현대 오일뱅크 지분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좀 대기 중인데요. 뭐 9월 중으로 환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물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등시 매도가 편하다는 인식 역시 확인을 했고요. 네. 250일 이평이 이제 하향 돌파가 되면서 8월 9일 날 전저점이었던 1160원 선까지의 하락은 좀 열어두셔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쇼크에 빠졌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경제신문 헤드라인은 채권 시장이 허를 찔렸다 하는 총재에게 그런 표현을 또 썼었는데요. 금리가 동결됐는데 마치 금리를 하락한 것처럼 금리를 내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채권 시장에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일단 뭐 3년물이 26bp나 하락을 하면서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준금리를 2%까지 빠르게 내렸을 때 전저점이었던 3.38%를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김중수 총재 이제 발언 이제 일단 시장이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데 따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던 것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이제 이런 기회들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서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2만 계약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고 현물 시장에서도 한 2,200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비워놨던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고 뭐 일부 기관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빠르게 포지션을 채워넣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요인들이 시장 금리를 급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멘트를 뜯어보면은 뭐 코멘트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레 타겟팅이 3%고 4분기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3.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수요 압력에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된다면 선제적인 금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제 금리로 이런 물가 수준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언도 물론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총재와 시장 간의 소통이 실패했다라는 이런 비난이 끊이지가 않고 결국엔 이제 한은의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이제 한은의 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김중수 총재는 4월달에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중립적인 발언을 시장에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었고요. 이번 금통위도 이제 그런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은
3년물이던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금리가 급락했던 데 따른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채 금리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네. 미국채 금리가 이제 며칠 전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뉴욕 시장에서 기술적 저항이었던 3.7%를 돌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미국채 시장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탄다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상승 흐름을 결국은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미국채 금리 쪽도 봐야 되겠지만 어제 김중수 효과 때문에 쇼크였긴 했지만 급하게 반응한 것에 대한 되돌림은 오늘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봤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00을 오늘 아침에 보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장중에 있는 고점도 지난번 고점보다 더 높아서 장중 고점도 경신을 한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가였으면 오늘 조금 한을 풀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에 연이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장중이나마 1800 돌파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1800 좀 오랫동안 안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1800 안착을 위한 그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8월 초에 상황하고 좀 비교될 것 같습니다. 8월 초에도 이제 1800 근처까지 올라간 그 날짜가 3일 정도 이렇게 버텼다가 그 1800을 넘지를 못하고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추석 전까지 특별한 국내 시장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추석 전까지 1800에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금통위의 그 금리 관련된 사항들하고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가면서 그 큰 이벤트들이 하나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소강 형태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주가 지수가 1800 이상으로 좀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구간들은 추석 전이 아니라 추석 이후에 그 각 기업의 실적들이 나오는 그 어닝 시즌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 추석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돌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추석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조금 가시화되면은 그때 1800 이상을 정말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추석 이전까지는 1800에 어떻게든 안착해보려는 그런 시도만이 좀 난무할 것 같다. 본격적인 상승은 아무래도 추석 이후 실적 모멘텀이 조금 그래도 나와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1800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그렇다면은 어떤 식의 전략을 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도 사주고 있는데 보니까 개인들이 오늘 열심히 금융 쪽에서 다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좀 그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해서 무조건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보험주들 어제 금리 동결되고 나서 일단 한동안의 금리 인상은 조금이란 이런 시각이 나면서 보험주는 좀 멀리해라라는 주문들도 많았는데 일단 금융주에 대한 의견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융주 관련해가지고서는요, 이제 금리 관련해서 보험주들이 그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동결이 되는 바람에 이제 올해 내에 금리를 이제 2차례가량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금리가 동결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기 좀 힘들기 때문에 보험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1800 이상의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못 갔던 이제 증권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금융주 자체로 보고서 이제 투자 매력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권주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은행 쪽, 그다음에 보험주 순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뛰고 있는 증권주를 오늘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일단 전체적인 지수를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지수 업종별로 봤을 때
주가적으로다가 하락할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하락을 선도를 했었던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IT 관련 주식들이 더 이상 여기서 빠지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이제 충분히 생기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열 양상을 보였었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라든지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대형주들이 한 단계 이제 내려가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금융주들이나 못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다가 1800 이상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만약에 그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그런 그 고객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그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각 테마나 아니면 실적별로다가 그 재료가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까지 어닝 시즌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시장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은 그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고요. 증권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고요. 그 중소형주 위주로다가 이제 수익률 게임이 한 2주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서요. 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을 그 한 2주 정도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을 해나가서 수익률을 거기서 좀 그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석 이전까지는 일단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좀 더 괜찮을 것이다. 대형주를 만약 갖고 있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조금 좁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다른 분하고 이제 전략을 조금 세워보았을 때 아몰레드 뭐 중국 쪽 이제 화장품 쪽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자동차 중에서도 부품주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게임주 얘기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중소형주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중소형주에 대한 그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 어느 정도 그 투자 주체별로다가 동의를 얻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은 여전히 3분기 이후를 지나서 4분기까지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신고가를 갱신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서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하고서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몰레드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인데요. 아몰레드 그 관련주들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곽강을 받았던 이제 광학 필름주들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 기존에 있던 산업보다는 앞으로다가 이제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소형주들에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그 신기술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아몰레드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관심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IT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들을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추석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그 중소형 IT주들 중에서 이제 그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던 좀 어느 정도 검증됐던 그런 종목들로다가 매매를 하시면은 큰 위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몰레드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다 보십니까? 역시 덕산 하이메탈인가요? 예, 덕산 하이메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SNU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두 종목을 그 대장으로다가 놓고요. 그 이후로다가 이제 SFA나 AP 시스템 같은 요 네 종목들이 아몰레드 관련주들로다가 가장 그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종목을 위주로다 보시고서 그 너무 올라갔을 때 고가에서 이제 따라잡는 그런 매매들보다는요. 눌림목이 있을 때 그 밑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률을 그 정해 놓으셨다가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은 그 매도를 하시는 그런 그 매매를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몰레드 네 종목 얘기하셨는데 덕산 하이메탈하고 SNU하고 나머지 두 종목이 뭐였죠? SFA하고 AP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네 종목 좀 아몰레드 관련해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자. 눌렸을 때 사모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중소형주 수익률이 추석 전보단 더 좋을 것이다. 신고가는 이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전략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800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참 열어보기가 무섭네요. 180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정영훈 과장님하고 전화 걸기 전에도 이 정도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점인지 더 높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또 나름대로 강력하게 사주는 가운데 현물을 한 500억 이상, 선물을 1000계약 이상 사면서 오늘 프로그램 쪽의 매수 우위가 상당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00억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베이시스가 거의 한 콘텐고로 2 가까이 됩니다. 예, 뭐 백오데이션까지 왔다 갔다 했던 베이시스 이번에 이제 다시 새로운 그 근월물을 만남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맞잡은 손 이것이 1800을 일단은 만들어줍니다. 개인만 팔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외국인과 함께 사주네요. 1800을 아주 오래간만에 장중이지만 본 아침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